네, 안녕하세요. 인생 피어스 이 시간입니다. 오늘이 며칠이냐? 6월 20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12시 18분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 기준으로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시죠? 방금 전까지 엄청 햇빛이 뜨거웠는데 여기 그 벚나무 아래에 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더니 날씨가 급 좋아졌어요. 조금 구름이 가려서 좋습니다. 이럴 때는 강한 햇빛에 강한 그림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영상이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영상을 계속 찍는다는 게 찍어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연예인들이나 방송인 분들께서 늘 더 좋은 모습으로 좀 계속 발전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찍으면서 저도 좀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일 뿐입니다. 실현은 지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기대했던 일들이 펼쳐졌는데요. 예정됐던 일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FOMC 회의가 있었죠. 그 세계의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진행하는 정기 회의 FOMC가 진행이 됐고요. 그 FOMC의 내용들을 각 언론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리포트를 내주고는 있는데 웬만하면 그거 잘 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너무 전문적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누어서 읽어보는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피어스 포트폴리오의 그 성과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도록 할 거고요. 네, 자 6월 FOMC에서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경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경기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가시적인 기간 내에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전제는 경기가 좋아졌다는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보는 경기가 좋아졌을 때 생기는 현상하고 일반 투자자들 분이 생각하는 경기가 좋아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하고 조금 달라요. 특별히 그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날 일들이 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들 이해를 하시냐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돈 풀기를 그만하겠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좀 그만 돌 거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왜 실적이 좋아져서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잠깐 멈칫해도 냅둬도 잘 가는 상황이 될 거야. 쭉 올라갈 거야.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이어져서 우상향하는 상황이 되도록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조정하는 게 본업이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조금씩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주가도 우상향이 됐을 때 그때가 우리 연준이 가장 잘 일하고 있는 상황이야. 즉 지난 팬데믹 상황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확 꺼졌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이 경기가 우상향하는 것들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그때 돈을 풀었지만 이제 다시 떨어졌던 경제 성장률이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조금 손을 놔도 돼. 이게 테이퍼링이야.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사록을 공부해 보면서 경기를 보는 조건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올해 채권 시장에서 자산 매입 축소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또 보여져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7%로 상향 조정했는 데다가 내후년인 2023년 전망치도 2.4%로 올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본다면 테이퍼링을 그만하겠네라는 말로써 화들짝 놀라는 투자자 입장이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이 더 좋을 거야? 더군다나 2023년 것까지도 좋을 거야? 야, 그러면은 앞으로 쭉 더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들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주가라는 거는 향후의 성장률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잖아요. 미리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성장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가도 떨어지기보다는 금방 회복돼서 올라가겠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회복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달러의 그 가치가 이자율이 점점 떨어져 왔어요. 1980년대에는 거의 뭐 9%대였어요. 돈만 들고 있어도 그 정도로 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놔도 한 9%씩 이자를 받으셨는데 그게 점점 떨어졌죠. 2008년 금융 위기, 2016년도에도 한 번 더 위기, 그리고 2020년 작년에도 경제 위기. 그러다 보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자꾸 돈을 풀어요. 풀다 보니까 돈값이 떨어져요. 이자가 낮아지는 거죠. 이자가 낮아지다 보니까 뭔가를 해결을 해야 돼요. 나중에도 통화정책을 일으키려면은 이자율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관심사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가 성장을 하면은 고성장으로 돌아가면, 고성장이 되면 물가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도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자율도 올라가요. 즉 그동안 계속 떨어져 왔었던 돈 가치를 회복하려면 돈풀기를 통해서 계속 돈의 가치가 떨어져만 가도록 했었던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또 다시 올려놔야 혹시 모를 다음 위기에서도 돈풀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급한 게 고성장인 거예요. 경제가 성장되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뿐더러 이따가 어제 그제 있었던 그 FOMC 회의 때 기자분들이 했었던 질문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서 한 번 더 등장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조금 전에보다 조금 더 높여 잡았다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테이퍼링 그래서 언제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는 테이퍼링 우리 테이퍼링에 대한 스터디는 언제 할까를 얘기를 했어요. 정도지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예요 라는 스터디는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테이퍼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FOMC 회의 때 있었던 전반적인 내용들은 테이퍼링을 하긴 할 수 있는데 언제 할까 고민, 그거는 이제 스터디를 해보고 나서, 근데 스터디 날짜도 아직 안 정했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할 건데, 경기가 알아서 잘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거에 전제해서 그거와 연결이 좀 될 때, 그때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언제 하면 좋을까 스터디를 잡고 고려를 해볼게, 이런 내용인 겁니다. 질문 내용이 한 16개가 있어요. 그 내용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1번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까지 고용시장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건데요. 고용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지, 아니면 차일드 케어, 그러니까 애들 보는 거, 또는 뭐 이른 은퇴하신 분들이, 조기 은퇴했던 분들이 고용시장 회복을 저해하지 않을까. 즉 그 잉여 인력들이 고용시장의 성장률 지표를 좀 올려주는 데에 방해되지 않을까. 어쨌든 인구는 인구인데 일하지 않는 인구로 어떤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으면 고용률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강한 고용시장으로 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가장 길었던 경기 확장기 동안에 노동 공급이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은퇴했던 사람들도 다시 일터에서 많이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도 그럴 게, 은퇴했다고 해도 나이가 젊어서 많아서 어느 때든 은퇴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니까 일하러 좀 복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률은 예상보다 계속 경기가 좋을 때 상회해서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지난 몇 달간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상회한 건 맞지만 세부적인 예상치를 보자면은 요거 다시요. 다시 질문 2번. 질문 2번이 뭐냐면 석 달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연준 의장께서는 조만간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기와 그러니까 직결된 몇 가지만 올라갔지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질문 3번이 뭐였냐면 이번에 자산 매입을 축소하기 시작할 조건까지의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는데 테이퍼링 타임라인도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테이퍼링에 대한 스터디는 언제 하냐 인 거죠. 스터디, 그러니까 회의가 아니고 스터디, 공부를 언제 하냐. 공부한 다음에 회의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언제 하느냐인 거고, 그냥 sustainable further progress,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가 잘 올라갈 것이다, 잘 성장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게 명확히 뜨고 나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테이퍼링에 대한 회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 이내라는 것이 단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무시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가 이 연준이 예상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목표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물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단기적인 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물론 단기 지표는 뭐 휘발유 가격 정도는 연관돼서 변동성이 좀 크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장기 금리가 물가에 대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5번은 경제 성장률, 잠깐요. 여기에 표에서 경제 전망에 의해서 이번 경제 전망치에서 제시한 경기 전망이 올해 달성된다면 이게 그 sustainable further progress, 앞으로 그게 쭉 성장하고 있다는 상황으로 봐도 되겠느냐라는 질문 하나와 점도표를 보면 2023년에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나타나는데 그래프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건데, 이 점도표라는 거는 그냥 무시해라 라는 말로 일축했고요. 그 앞선 질문이었었던 올해 연말에 substantial further progress가 달성되느냐, 요거는 매 회의 때마다 논의할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연말 거를 지금 얘기하긴 이르다 이렇게 했고요. 다만 이 제롬 파월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는데,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된다, 성장률이 빠르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빠른 거에 대해서 시장은 테이퍼링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연준 의장은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연준 팀들은 되게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경기를 빨리 회복시키느냐가 고민인데 경기 회복이 빨리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우리는 편하다, 당신들은 조금 마음이 좀 걱정이 되시는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 6번이 그러면 뭐 준비되면 테이퍼링 한다고 얘기해 줄 거냐 그랬더니 연준 의장이 오랜 시간 전부터 소통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랜 시간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실제로는 올해 안에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 8월 정도에 FOMC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연말쯤 가서 상황 보고 결정해 볼게요 라고 조금 구체화 시킨 다음에 연말까지 가면서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뭐 다음 분기쯤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 같아서 올해 안에는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목표가 질문 7번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조금 건너뛰어서 얘기를 하자면, 전에는 인플레이션 목표가 2% 상단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2%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2% 위 정도면 끝났다는데 지금 이제 요게 거의 중간값이라 조금 더 물가를 올릴 수 있다 이해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성장 고물가로 미국 경제를 끌고 가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8번, 역 레포 기구의 사용이 증가한 것을 우려하고 있느냐.
이게 역레포기구, 이렇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리버스 RP라 그러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RP?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리버스 RP는 역 환매 조건부 채권이에요. 이게 언제 쓰이느냐 하면 시중의 은행들이 돈 받으려고 하는 돈을 못 받는 상황, 즉 채권을 들고 있는데 채권이 돌질 않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채권이 돌지 않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이 걱정스러운 모습을 중앙은행이 보고 있다가 야 그거 어려워? 가져와, 내가 돈 줄게. 그래서 시중에 이게 좀 뭐랄까 그 깡통 채권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채권을 받아들이면 좀 가지고 오라고 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은행에서는 일단 돈이 한 바퀴 돌죠. 돈이 몇 바퀴 돌면서 은행이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는 그 채권을 다시 이제 주고 돈 달라 그래요. 임시적으로 은행이 돈을 변통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영레포인데, 이렇게 채권을 중앙은행 입장에서 채권을 잠깐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레포에서 작동되는 내용들인데, 영레포가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시장에서 돈이 묶였을 때는 중앙은행에서 영레포를 많이 주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영레포가 쓰인다는 게 시장에 돈이 안 도는 거네? 돈이 안 도니까 중앙은행이 막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네? 야 이거 위험 신호 아니야? 이렇게 예상하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연준의 제롬 파월이 한 대답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 그 영레포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야. 이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어려워서 준다기보다는 좀 더 잘 돌리라고 돈을 막 주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시장이 되게 잘 작동되고 있는 거니까 문제 없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9번 질문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팬데믹으로 왜곡된 데이터 속에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full employment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노동 공급이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계속 높이면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수치를 제시해도 사실 그 숨어있던 인력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완전 고용의 수치가 조금씩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치가 증가도 할 수 있고 또 의외로 어느 시점에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좀 완전치라는 건 없긴 하지만 계속 그 시장의 지표를 살펴보면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고용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 질문에서는 SLR을 영구적으로 수정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지. SLR이 뭐냐면 이제 LR은 leverage ratio 이거거든요. S는 supplementary니까 그 레버리지 비율을 보완하는 거죠. 은행이 자산 손실이 가능한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 뭐라 그럴까? 은행에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근데 한 3만 원쯤은 띄어도 난 버틸 수 있어 라는 게 LR, 그러니까 레버리지 레이트 3%에 해당이 돼요. 은행은 그 우리가 준 돈을 들고만 있지 않고 이 돈을 빌려주는 장사를 하는 기관이 은행이잖아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중에서 돈을 떼먹거나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렇게 좀 고정화돼요. 이렇게 통계화가 돼요. 그래서 보통 3% 정도다 그러면은 그 웬만하면 은행이 돈을 버는 것과 97%의 빌려준 사람들로부터 돈을 이자를 잘 받는 것이 있으면 3%의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다고 할지라도 이 은행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레이시 있는데, 경제 위기가 생기고 나니까 이 서플먼트 레버리지 레이시 좀 더 필요한 거예요. 야 지금 경제가 위험해서 니네 97%의 다른 대출자들이 원만하게 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3%가 아니라 4%,
5% 이렇게 좀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레버리지 레이트인 거죠.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 돈을 많이 떼일 상황이 되어서 연준에서 그 레버리지 레이트를 조금 이제 낮춰줬어요. 이게 기준치 이하면 은행들이 퇴출되거나 뭐 파산하는 상황인데, 연준에서 은행이 파산하는 것보다는 계속 돈이 돌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레버리지 레이트 좀 낮춰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SRR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좀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이렇게 낮춰주는 거, 그 낮아진 수치를 좀 고정치를 둘 거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파월은 아니고, 지금 은행들이 돈을 엄청 많이 싸들고 있어서 그 레버리지 레이트 좀 올려줘도 큰 문제가 없고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질문 내용에 들어갔고요. 11번 질문들 보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 중에서 뭐 목재 가격이 확 올라가거나 중고차 가격이 확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게 역전이 된다, 이게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뭐 문제는 없겠느냐 그랬더니 파월이, 야, 물건이 많아져서 없을 때 잠깐 올라가는 거는 좀 그렇지만, 물건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화돼서 물건값이 떨어지는 거를 연준은 걱정 안 한다. 그게 정상적인 마켓 인플레이션, 마켓 순환 상황인 거니까, 시장의 성장 상황이니까 그건 내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11번 질문을 해결을 해줬고요. 12번 질문에서는 요번에 연준에서 그 발표문을 이렇게 쭉 읽을 때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기가 어쩌다 어렵다 이런 얘기가 빠졌어요. 코로나 얘기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어떤 코로나에 대한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상황에 따라서 또 등장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 백신 때문에 팬데믹을 이겨나가고 있는 경제의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삽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고요. 13번 질문에 경제 전망에 따라 보자면은 인플레이션이 올해는 막 올라갔다가 내년에 내려왔다, 23년 다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시는데, 그렇다면은 2% 의원분들은 2%보다 만성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성장을 끌어낼 것으로 보이지, 잠깐만요, 헷갈려서 다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근본적으로는 경기 재개 때문이기 때문에 그 타이트한 고용시장은 아닌 것이고요. 하지만 2023년 즈음의 인플레이션은 타이트한 고용시장과 생산조사가 완전히 가동되는 등 경제 성장이 원인인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올해 21년 높아지는 것은 연준이 좀 도와주는 거지만, 내년에는 연준 없이도 알아서 자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쫙 올라갈 것이다, 요렇게 이해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질문에 경제 전망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엔 둔화된다고 한다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성장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냐, 지금 막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연준 파월 아저씨는 내년에는 지금까지의 재정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우리 없이도 잘 돌아갈 만한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내년에 인플레이션은 높지 않을 거야, 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율은 작년도에 거꾸로 갔던 인플레이션을 원위치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 거죠. 이거 기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내년 인플레이션은 올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높지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내년 경제 성장률은 3.3%라서 굉장히 높을 거다. 즉 경제 성장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을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15번 질문 보니까 경제 전망치에서 장기 기준금리가 여전히 2.5%로 지난 3월과 같은데, 팬데믹의 생산성과 경제 등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이야기했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게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연준 아저씨가 얘기를 했죠. 높은 자연 이자율은 통화정책 관점에서 좋다.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었죠. 고성장이 되면은
그러면 물가도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동안 자꾸 저금리로 돈 풀기 했었던 연준이 금리를 올릴 근거를 찾기 때문에 사실 연준 입장에서 숨통이 좀 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높은 자연이자 내가 개입하지 않고도, 내가 올리지 않고도 금리가 시장에서 알아서 올라가 주는 거, 이거 너무 땡큐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요인인지 우리 열심히 지금 주시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관리해서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한 이 정도, 2.5%? 이 정도씩 되는 자연이자율에 대해서는 주시해서 좀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6번 질문하신 분이 이제 마지막 질문하신 분인데 되게 질문이 깐깐해요. 질문이 3개씩이나 돼가지고 하나씩 보자면, 1번 새로운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전망치가 아닌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다. 그런데 지난 몇 달 실제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상회했다. 당신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라는 전망에 기반해 말을 하고 있다. 의장님, 저 이게 뭐 간단히 이 어려운 말을 좀 쉽게 얘기하자면,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높았잖아요. 근데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신다면서요. 그 높아진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관리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연준 의장께서는, 야, 우리가 너무 늦게 반응할 거라고 보지만 우리 띄엄띄엄 하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현재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것은 일시적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고용이 많이 돼서 월급을 많이 받고, 월급을 많이 받아서 소비를 많이 해줘야 그때에서야 진짜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진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야. 지금은 소비에서가 아니고 공급에서 딸리는 인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완전 고용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요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고용되는 게 중요해 라고 답을 해줬고요. 2번 질문에서 앞으로도 데이터가 예상을 상회하면 테이퍼 텐드럼을 우려할 것인지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꾸 높아지면은 돈 풀기 그만할까에 대한 걱정을 좀 해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 시장이 알아서 잘 크는 것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돈을 중간에 공급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잘 돌아가는 기업과 소비자 이렇게 연결돼서 돌아가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테이퍼링 얘기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3번의 질문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방법이 있다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성장이 둔화되는 거고, 그렇다 기준금리 올리는 걸 너무 늦추면 금리를 확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안 올리면 나중에 확 올리지 않냐, 이 걱정을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고용과 물가의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에는 실업률이 계속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병목 현상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16개였는데 또 조금 덜 깔끔한 저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파월의 목소리는 옐런과 방향이 같은 것 같아요. 고용이 중요하다. 고용이 되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 고성장의 고물가 상태로 가야만 미국이 이 위기를 가장 선도적으로 극복해낸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그 FOMC 의사록에 대한 그 기본적인 골조와 질문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봤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비트코인 ETF 궁금하시잖아요. 뭐 기사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안 됐어요. 까였죠. 안 될 겁니다. 지금 연준이 유동성을 정부의 채권 등을 통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연준이 관리하지 않는 다른 기타 자산에 대해서 ETF를 승인해주고 할 여력이나 이유가 없어요.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시중에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간 경제 지표의 그 상황 아니냐,
나스닥, S&P 500 맨날 사상 최고치를 뭐 눈뜨고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막 그러냐, 이젠 좀 내려갈 타이밍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뭐 해리 덴트 교수 같은 사람. 이제 그분은 나름 꽤 그럴듯한데 굉장히 혹해요. 저도 굉장히 혹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경제 이게 사이클상 한번 떨어지거나 이제 한번 조정하거나 할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양반은 늘 이제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를 주기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는데, 그 요번에 좀 마이클 버리라고 그 영화 빅숏에서 돈 많이 벌었던, 시장 하락을 너무너무 잘 맞춰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던 마이클 버리께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좀 하셨어요. 그 얘기 왜 했느냐면, 피어슨 포트폴리오 비중을 원래는 리밸런싱을 6월 말에 해야 되는데 조금 땡겨서 했고, 그 다음에 주식 비중, 주식 채권을 합쳐서 한 50, 그 다음에 골드가 50 해서 비중을 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조정을 좀 한 셈인데요. 그 이유는 저 역시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 FOMC의 내용은 굉장히 믿을만한데, 지난번 3월에 리밸런싱 때는 QQQ 나스닥 비중을 한 65에서 75까지도 끌어올리는 작업을 좀 해서 기본적으로 유지하던 비율에 좀 더 올려서 약간 미묘하나마 수익을 좀 챙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많고 그럴 때는 조금 좀 보존하고 지키는 작업, 지켜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자산운용사에 연락을 해서 비중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제 예상에는 한 달 정도는 조금 약간 그 보수적인 상태에서 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게 되었고요. 피어슨 포트폴리오가 2021년 6월 18일자로 215일간의 운영 성과는 금액 가중 수익률로는 5.45%로 월요일가 벤치마크 돌렸던 것과 큰 차이는 없었고요. 환산한 연평균 수익률로는 8.81%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환율은 1.68% 올라서 좋기는 한데 자산 가치가 한 1% 가까이 0.93%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의 비중을 높이는데 FOMC 결과가 달러 가치를 높여줬어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골드 인덱스가 하락하는 바람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이 1.67%나 받쳐줬는데도 자산 가치가 한 1%가 내려갔다는 건 좀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조금 새가슴적으로 보존을 하고 가는, 좀 기다렸다 가는 방식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야, 그 금을 많이 담는 게 그게 왜 보존이냐, 베팅이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와 FOMC의 발표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원래 디자인된 포트폴리오보다는 좀 이례적인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포석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잘한 것이냐. 근데 100% 데이터만을 가지고 금융을 움직이면 참 좋은데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요게 맞으면은 맞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고, 틀리면 또 틀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진짜 의미는 기록을 남겨둔 기록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된 경험치를 다음 투자, 즉 내일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의미, 진정한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거저거 읽어드리느라고 시간이 자그마치 30분이 넘었어요. 이거 편집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냥 올리려니 죄송하긴 합니다만 빠른 배속으로 보시면 어떨까, 소심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여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정말 큰일 하신, 인내심이 대단하신 분들임을 인정해드리면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한 주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뭐 댓글로도 좀 알려주시면 인생 피었다라는 댓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행복한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